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하고 있고, 베이지안 추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엇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파라미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증거로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게 무엇의 가장 큰 목적이다? 베이지안 추론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알겠나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파라미터의 분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후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후 분포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베이지안 추론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데, 그러한 사후 분포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즈 룰을 사용해서 사후 분포의 형태를 파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풀어서 정확한 형태의 사후 분포에 대한 PDF를 도출하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려면 비교적 간단한 likelihood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likelihood 펑션에 어떠한 사전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켤레 사전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켤레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사후 분포의 형태가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응? 예, 사전 분포의 형태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분포의 형태를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approximation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grid approximation도 있고, 그 다음에 variational approximation 방법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시뮬레이션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100% 정확한 사후분포 형태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분포 형태와 대략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이 샘플링 시뮬레이션 방법이 되는데,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MCMC가 된다. 그래서 MCMC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장 간단한 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메트로폴리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와 더불어서 또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 게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해밀토니안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메트로폴리스 방법이랑 그 다음에 깁스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메트로폴리스도 샘플링 알고리즘의 하나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형태는 모르지만 그 베이즈 룰의 분자 부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즈 룰을 보면 다시 한번 써보죠. 이렇게 있죠. 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시하고 계산하지 않고 사후분포, 즉 얘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MCMC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MCMC는 이 오른쪽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랑 분모를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맞나요? 근데 분모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그리고 그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분자의 값만을 이용해서 사후분포 형태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MCMC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분자에 대해서는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왼쪽이 뭐라고요? likelihood function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prior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명확하게 그 형태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자의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값을 이 분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가 갖는 값들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얘랑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이 된다고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에 대한 값들을 무수히 많이 어디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분포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출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추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랜덤하게 임의의 값을 선택을 합니다. 걔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커런트라고 가정을 하죠. 처음에 초기 값으로 설정이 된 값이. 자, 얘를 기준으로 새로운 값을 추출을 해야 돼요. 새로운 값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새로운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델타 세타를 더해서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델타 세타는 그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프로포잘 분포, 프로포잘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보통 메트로폴리스에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인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분포가 무엇이냐면 평균이 0인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델타 세타는 어떠한 값이 가장 많이 델타 세타 값으로 뽑히겠어요? 이러한 프로포잘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 0하고 가까운 값들이 제일 많이 뽑히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 새롭게 제한되는 값은 현재 값을 기준으로 현재 값 근처에 있는 값들이 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프로포절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델타 세타를 추출한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현재 값에 더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무조건적으로 억셉트를 하나요? 아니죠. 확률적으로 억셉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억셉트할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후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정확히 그 형태는 몰라요, 아직. 맞나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베이즈 룰의 이 분자를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세타 커런트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후 분포라고요. 이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죠? 맞나요? 확률이 이렇게 되죠. 밑에 거. 그리고 새로운 값을 제한을 했더니 여기가 세타 프로포즈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확률이 여기 있겠죠? 맞나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확률이 아니에요. 덴시티의 값이겠죠. 근데 확률 값이랑 덴시티 값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크게 확률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랑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했을 때 지금 분모가 1이고 분자가 2죠. 어떠한 값이 더 큰 경우에만 우리가 새롭게 큰 경우에만 아니죠. 일단 2가 더 크면 무조건적으로 제한이 된 세타의 값인 세타 프로포즈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억셉트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2가 1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억셉트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확률은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롭게 제한이 된 세타의 값을 억셉트하는 확률은 우리가 민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베이즈 룰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뭐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죠? 다시 한번 써보면
잠시만요. 미안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포즈드의 사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랑 분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얘죠. 캔슬 아웃 된다고요. 얘의 값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 새롭게 제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을 억셉트 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걔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분모에 있는 PD가 캔슬 아웃 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값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분포를 가지고 사후분포의 형태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베이즈 룰에서 어떠한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계산하기 힘든 부분인 분모인 에비던스, 마지널 probability 부분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분자 부분만 알고 있어도 사후분포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MCMC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교수님 저 그래서 여쭤보고 실제 싶은 게 분석에서는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억셉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유니폼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특정한 값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 값이 p 억셉트보다 작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억셉트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억셉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제한이 된 값에 대해서 억셉트, 리젝트 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무조건적으로 억셉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억셉트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알고리즘은?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할 때 어떠한 분포를 사용을 한다고요? 응? 어떠한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분포를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분포를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분포를 어떠한 분포? 제한 분포, 프로포zal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현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뽑은 샘플이 사후분포에서 뽑은 샘플과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증명할 그건 안 되지만 증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한 분포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특히 이 표준 편차 있잖아요. 맞나요? 이 표준 편차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은 정해진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게 하지 않는데 그건 이제 선행 연구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딱 정해진 값은 없어요. 분야마다 다르고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적당한 값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후 분포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추출이 된 사후 분포가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도가 크면은 샘플링이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프로포절 분포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다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사전 분포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사전 분포를 통해서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한 다음에 걔를 무조건적으로 억셉트하는 게 아니라 억셉트를 하기 위해서 p 억셉트라고 하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확률에 따라 가지고 제한이 된 값을 억셉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러면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속도가 느려요. 얘는 샘플링이고 굉장히 많은 값들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값들을 추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메트로폴리스 샘플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속도의 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무엇이냐면 뭘까요? 왜 물어보냐고요?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예요. 깁스 샘플링 방법이라고. 깁스 샘플링 방법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 추정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메트로폴리스의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깁스 샘플링은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아까 메트로폴리스가 왜 속도가 느리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하고 그 값을 억셉트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그래서 깁스 샘플링이 메트로폴리스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얘는 억셉트, 리젝트 룰이 없어요.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무조건적으로 억셉트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새롭게 제한된 값을 억셉트 할지 말지를 추가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새롭게 제한된 값을 어떠한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억셉트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겠죠. 맞나요? 네. 새롭게 값을 제한을 할 때 실제의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돼요. 실제의 사전 분포를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사전 분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걔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요. 왜? 우리의 분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깁스 샘플링은 네, 이 두 사람이 1984년에 제안한 방법이고요. 보통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게요. 자, 파라미터가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어떠한 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 오른쪽이 표기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자 부분이에요. 깁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도 분모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이 분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likelihood 펑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rior 분포의 형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메트로폴리스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깁스 샘플링이 메트로폴리스와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전체적인 순서는 일반적으로 메트로폴리스랑 비슷합니다. 즉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맞나요? 두 개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있고. 처음 단계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의 값을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랜덤하게 선택이 된 각 파라미터의 값을 (0)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타임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타1의 값을 새롭게 제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타2의 값을 새롭게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각각의 파라미터의 값을 새롭게 제한하기 위해서 깁스 샘플링은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은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의 새로운 값을 먼저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걔의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세타 1이 선택이 됐겠죠. 얘의 값을 새롭게 제한하기 위해서. 얘의 값을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면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조건부 사후 분포가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단계에서의 세타2 파라미터의 값이에요. 얼마라고요? 이거죠. 현재 단계에서의 세타2의 값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값을 추출하려고 하는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또 다른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조건으로 하는 사후 분포를 이용해서 얘는 뭐예요?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정을 하고자 하는 사후 분포의 일부라고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값을 새롭게 뽑아요. 그럼 걔는 무엇이 되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세타1의 값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새롭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새롭게 뽑는다고요?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했죠. 네, 세타2의 값을 새롭게 뽑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게 되겠죠. 나머지 파라미터 그리고 데이터. 자, 나머지 파라미터는 구체적인 값을 가져요. 현재 단계에서의 파라미터의 값이라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의 세타1의 값은 얼마죠? 예, 이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값을 뽑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의 세타2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값을 새롭게 뽑겠어요? 이러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세타1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의 값을 추출하겠죠. 그때는 이러한 형태의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현재 세타2의 값이 달라진 거죠.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얘로 바뀐 거라고. 이러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후 분포 형태를 메트로폴리스 방법보다 더 빠르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새로운 값들이 이렇게 뽑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억셉트가 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조건부 사후 분포, 사후 확률 분포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사후 분포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사후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걔를 리젝트할 이유가 없다고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파라미터가 두 개면 사후 분포가 조인트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럼 몇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파라미터가 하나면 확률 분포가 2차원에 존재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파라미터가 두 개면 joint probability density는 몇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펑션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이 되겠죠. 맞나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이러한 파란색으로 된 사후 분포가 된다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타 1의 특정한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세타 1,1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얘를 쓴다고요. 자, 보면 세타 2의 구체적인 값, 어떠한 값? 세타 2의 현재 값에서의 조건부 확률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타 2가 여기 있잖아요. 이쪽. 그럼 여기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일 때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여야 돼요? 현재 값이죠. 얼마예요? 요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타 2,0이 되어야 하죠. 거기에서의 사후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요. 보는 것처럼 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전체의 사후 분포의 일부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값을 새로운 세타 1의 값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사후 분포에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억셉을 해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값을 뽑아야 한다고요? 세타 2의 새로운 값을 뽑아야 하는 거죠. 맞나요? 얘를 뽑아야 한다고요. 그럼 어떠한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한다고요. 세타1이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세타1이 구체적인 값을 가질 때의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예요. 근데 어떠한 구체적인 값? 현재 단계에서의 값이라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값이에요?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이거죠. 이게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타1의 값이? 현재 값인 얘가 되어야 하겠죠. 거기에서의 세타2의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를 보면 이 검정색에 해당이 된다고. 거기서 새로운 값을 하나 뽑으면 그게 뭐예요? 세타2의 새로운 값인 세타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계속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분포를 확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파란색의 분포랑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네. 이 방법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다고요? 어떠한 알고리즘에서? 깁스 샘플링. 깁스 샘플링이 어디에서 사용이 됐다고요? LDA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LDA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블로그 중에 하나가 그 이기창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레츠고라고 하는 블로그 있죠.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창이 누구신지는 알죠? 한국어 인베딩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네이버에 계신 거 아직도 네이버에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가 레츠고라고 하는 블로그인데 거기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나 자연어 처리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LDA에 대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깁스 샘플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거랑 동일한 원리예요. 거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단어가 많아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마다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왜? 주제별 단어 분포 같은 경우에는 단어마다 하나씩 그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파이MC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살펴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회귀 모형을 가지고 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OLS 방법이나 아니면 MLE 방법이 아니라 베이지안 방법으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선형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그 값을 어떻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선형회귀는 모형에 독립변수가 몇 개만 있는 선형회귀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한 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OLS를 사용해서 그러한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어떠한 모형을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집단 모형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 모형은 이렇게 되겠죠. 모집단 모형에는 반드시 에러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의 모형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수가 실제 종속변수의 값을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에러 텀을 포함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OLS에서는 어떠한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0이죠. 어떠한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파라미터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편향이 없는 파라미터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양변에 x를 조건으로 해서 평균을 적용해 보면은 여기는 다 상수죠. x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만 남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정하는 건 이거죠. 사용하는 건. 자, 얘를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뭐랑 뭐밖에 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값은 무엇과 무엇의 값이에요? B0랑 B1의 값이죠. 맞나요? 그래서 OLS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확률 모형을 일단 먼저 설정을 합니다. 얘가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y가 종속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근데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측치들이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값에 uncertainty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모집단 모형에 존재하는 에러항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요게 베이지안 모형에서 사용하는 확률 모형이 된다고요. 자, 이러한 확률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는 전체 몇 개예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에 존재하는 얘랑 얘 그리고 플러스 얘가 있는 거예요. 입실론이. 입실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규분포의 무엇이에요? 분산이에요? 아니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3개 존재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파라미터들의 무엇을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하나의 값을 추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OLS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하나의 값을 추정을 했었죠. 맞나요?
MSE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을 추정을 했었다고요. 그 하나의 값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OLS가 어떤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된다고요. 특정 하나의 값에 대한 결과를 추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베이지안 추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하나의 값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값을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파라미터의 전체 분포에 관심이 있다고요. 무엇을 토대로 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그러한 분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후 분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후 분포를 파악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가 있는 거죠. 그러한 3개의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무엇을 이용해서 추정을 한다고요? 베이지안 추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베이즈 룰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도 MCMC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베이즈 룰 오른쪽 부분에 있는 텀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의 형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이즈 룰 오른쪽에 있는 텀들 중에서 분자랑 분모가 있죠. 분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형태를 알아야 된다고. 자, 분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likelihood하고 prior 분포로 결정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likelihood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이 분포에 대한 뭐가 존재해요? PDF가 존재하죠. 그럼 걔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likelihood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맞나요? 이 F가 뭐예요? 이 분포의 PDF가 되는 거죠. 그래서 likelihood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자에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 어떠한 부분이 남았어요? 그렇죠? 사전 분포가 남았다고요. 이 사전 분포는 누가 결정을 한다고요? 사전 믿음과 사전 지식에 따라서 연구자,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는 사용자가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특정한 사전 분포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0랑 B1은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half 노멀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half 코시 분포를 사용하기도 해요. 코시 분포는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나요? 구글에서 한번 보죠. 얘는 정규 분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규 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감마랑 x0가 있는데 x0가 0이면은 평균이 0이란 뜻이에요. 이거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정규분포 대신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전 분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이러한 사전 분포가 갖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해서 고정된 값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얘네들은 상수로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네들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간주를 하면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하이어라키칼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사전 지식을 토대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값을 결정을 했다. 즉 상수로 간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네들의 값을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B0랑 B1에 대한 어떠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걔네들에 대한 평균 값을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흩어진 정도죠. 표준 편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평균 값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표준 편차의 값을 크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작게 하는 게 맞을까요? 평균을 정했어.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사전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평균 값에 확신이 별로 없으면 얘를 크게 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정규분포를 사용을 해야지만 데이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사후분포가. 알겠나요? 근데 확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 편차를 굉장히 줄이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 믿음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로 크게 하죠. SD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무엇의 사후분포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하고 얘의 사후분포를 알고자 한다고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Y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있죠. 맞나요? 그 데이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이 되었는데 그 정규분포를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이 위에 있는 이러한 또 다른 사전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사전 분포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사전 분포들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있잖아요. 얘네들은 상수로 간주를 한다고요. 사용자가 사전 지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 하나의 구체적인 값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라고 간주를 하면 그러한 모형은 어떠한 모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위계적인 모형, 하이어라키칼 모델이라고 부른다고요. 위계적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결정이 되는 위계적인 구조로 생긴 거라고. 그래서 하이어라키칼 모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하고 뭐만 생성하면 된다고요? likelihood 펑션이랑 그 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 분포만 이용하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파이 MC를 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사후 분포가 나오겠죠. 맞나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 거고, 그래서 PyMC를 여기서 임포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시각화하기 위해서 예, ARBiz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 임의의 값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직접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관측을 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얘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그렇게 생성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B1, B0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Y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어떠한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생성을 한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Y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종속 변수에 대한 관측치가 된다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선형회계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추정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여기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임의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에 X랑 Y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는 OLS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통해서 예측을 한 값과 실제의 종속변수 값 간의 차이, MSE로 표현이 되는 오차 정도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들의 사후 분포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다 알기 위해서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베이즈 공식을 사용을 해서. 알겠죠? 전체적인 플로우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냥 그려본 거고요. 자, 이게 다죠. 샘플링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파이 MC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B0가 되는 거예요. 이게 B1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B0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떠한 사전 분포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정규 분포였죠.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B0에 대해서 평균을 0으로 했는데 이 0이라고 하는 평균 값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SD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신이 별로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10이라는 큰 수를 쓴 거고요. 그리고 B1은 그것과 다르게 0이라고 하는 평균 값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SD를 작은 값 1로 설정을 한 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2,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사전 분포로 해프포시 분포를 사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사전 분포를 설정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베이즈 룰을 사용하기 위해서 likelihood 펑션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베이즈 룰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분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분모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y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 분포의 PDF를 이용을 해가지고 likelihood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분포를 설정을 하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노멀 분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평균이 무엇이고? 평균이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선형에게 모형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실론이 표준 편차인 정규 분포를 y가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제 비제로로 해야겠죠. B1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죠. 그리고 SD가 이렇게 된 거라고. 다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돌리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메트로폴리스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깁스 샘플링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해밀토니안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밀토니안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해밀토니안 방법도 깁스 샘플링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스랑.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B0죠. 우리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 B0 파라미터의 사후분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B1이에요. 걔의 사후분포가 되는 거죠. 민이 2.1이 되고요. 이 사후분포에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하나의 값만을 추출할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민이 아니라 이 모두의 값을 추출을 하면은 걔는 어떠한 에스티메이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될까요? 어?
뭐랑 똑같아요? 걔는 맵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맵도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맵은 뭐예요? 사후분포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모드에 해당하는 값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후분포를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드 값을, 즉 맵에 해당하는 에스티메이션 값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을 추출할 수도 있고 전체의 분포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인 OLS나 MLE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설 검정을 해야겠죠. 귀무가설이 뭐예요? B0가 얼마고 B1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에서 하는 선형회귀 모형을 가지고 수행하는 통계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B0가 0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B1이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도 할 수 있어요. 이 H0들은 기각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결과를 보고서. 기각이 되죠. 왜? 몇 퍼센트 안에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안에 없어요? 95% 안에 없다고. 이게 HDI가 뭐라고 했어요? 하이스 덴시티 인터벌이라고 했죠. 95%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1.2부터 3.1이고요. B0 같은 경우에는 0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이 얘를 기각할 수 있는 거고요. B1도 마찬가지죠. 0이 밖에 있잖아요. 여기 95% 영역 밖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토대로 이러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입실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해가 될까요? 네. OLS하고의 차이를 알겠어요? 자, OLS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분포를 우리가 먼저 도출을 해야 됐어요? 응? 무슨 분포?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를 도출을 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죠.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띄지만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도 샘플링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지려면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에러항이 정규 분포를 띄워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한 샘플링 분포를 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샘플링 분포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식을 적용해서 계산한 추정치가 있죠. 그 추정치가 기각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기각 영역에 존재하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날까요? 너무 옛날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냐고? 네. 아무튼 중간고사 전에는 그랬죠. 다 기억이 났을 텐데. 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훨씬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사후분포를 딱 해가지고 사후분포의 95% 영역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0이 들어가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하는 거고 그 안에 0이 없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라고. 더 간단하긴 하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선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핏하는지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형 회귀에 적용을 시켜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맞아요. 네, 분자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자랑 그 조건부 사후 확률 분포 있잖아요. 정연.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만 깁스 샘플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조건부 저도 깁스 샘플링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제가 이해한 거에 따르면 깁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한 것처럼 조건부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확실하진 않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네, 자신이 없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들에는 그렇게 쓰여 있긴 해요. 조건부 사후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으로 가볼게요.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나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요. 마지막이니까, 그쵸? 더 들을 기회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올려놓을게요. 조회수가 장난 아니겠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어떠한 데이터에 어떠한 종속 변수에 우리가 적용하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ML이라고 하는 이 비선형 모형에 존재하는 이러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옵티멀 밸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ML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맞나요? 자, ML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likelihood 펑션을 우리가 먼저 도출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y라는 변수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니까 y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y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likelihood 펑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뭐의 PDF가 되어야 해요? 혹은 PMF가? 어떠한 분포에? 베르누이 분포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특정한 관측치 하나에 대한 likelihood 펑션은. 여기서 P가 뭐가 돼요?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얘가 된다고요. 얘. 얘를 이제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표현을 쓴다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얘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B0와 B1 독립변수가 더 있으면 더 들어가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 파라미터의 펑션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한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의 뭐예요? B0와 B1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B0와 B1의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MLE 같은 경우에는 최저값 하나지만 베이지안 분포는
무엇을 알고자 한다고요? 예, 사후 분포를 알고자 한다고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맞을까요? 자,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무엇을 알아야 돼요? 베이즈 룰 오른쪽에 있는 분자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likelihood 펑션을 알아야겠죠. likelihood 펑션 여기 나와 있어요. 쉽게. 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정해야 돼요? 얘네들의 사전 분포를 정해야겠죠. 어? 사전 분포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정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갖고 정하면 돼요. 사전 지식에 따라서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많이 씁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한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MCMC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각각의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관련된 코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설명을 위해서 종속 변수, 원래 아이리스 데이터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3개예요. 그 중에서 2개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시간에는 이제 벌시칼라랑 벌지니카를 썼는데 여기서는 세토사랑 벌시칼라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독립변수는 하나만 쓸 거예요. 독립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가 4개가 있죠.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4개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퍼 랭스, 즉 꽃받침의 길이만 독립변수로 써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MCMC를 이용해서 추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형을 쓰는 거죠.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이게 세플 랭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시칼라인 경우에 y가 1이 되는 거고요. 세토사인 경우에 y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로 코딩을 해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B0와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분포를 알고자 하는 파라미터죠. B0랑 B1밖에 없어요. 맞나요? 걔네들의 사전 분포를 무엇으로 정한 거예요?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로 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SD를 다 10으로 했죠. 0이라고 하는 평균 값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 확신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평균 값에 확신이 있으면 이 SD를 줄이면 돼요. 걔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야죠. 맞나요? 얘가 뭐예요? 세타, P가 되는 거죠. 걔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likelihood 펑션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펑션이라고요? 이게 어떠한 펑션이에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 오른쪽에 있는 이 펑션이 무엇이죠? 이름이?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로지스틱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뮤는 요거예요. B0 플러스 B1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뮤가 되는 거고 걔를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어서 무엇을 구한 거예요? P를 구한 거죠. 그 P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면 돼요? likelihood를 계산하면 되죠. likelihood에는 어떠한 분포가 사용이 된다고요? 어떠한 분포의 PDF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베르누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리고 이 P가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인 P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시그모이드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본 이거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B0랑 B1에 대해서 사후 분포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민 값이 나오긴 했는데 모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B0가 0이라고 하는 기무가설과 B1이 0이라고 하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돼요, 안 돼요? 기각이 되죠? 맞나요? 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0이.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거예요. 별게 아니죠? 별건가요? 저도 이러한 통계 분석에서는 베이지안 추론 방식은 많이 안 써요. 일반적인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친숙해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저는 이제 계량경제학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경제학과에서도 그때 2011년, 12년 제가 수업을 들을 때가 2010년 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계량경제학 박사과정 교육과정에서 이 베이지안 추론은 정말 조금 마지막 주에 소개하는 정도로만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시리어스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지금 학생 때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졸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항상 MAP만 보고 저걸 하는 건가요? 추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이걸 많이 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값들을 많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AP를 제일 많이 쓰고요. 모드 값을 제일 많이 쓰고요. 이 분포 전체를 뭐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의 값도 보여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저희가 이제 MLE 배울 때는 MLE에 대해서 좋은 성질들을 많이 배워줬잖아요. 이제 네네. 뭐 근데 MAP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좋은 성질이 있어서 쓰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MAP를 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뭐 MAP를 쓰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근데 MLE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MLE는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래서 네, 그 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MLE에서 사용이 되는 추정식이 어떠한 분포를 갖는다라고 발견을 했어요. 정규 분포를 갖는다라고 발견을 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정규 분포를 가지고 OLS랑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하고 그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표준화를 해가지고 월드 테스트나 이런 걸 하잖아요. 맞을까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MLE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샘플 사이즈가 크면 편향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성격이 있어요. 베이지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MCMC를 이용해서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해서 이전까지 배웠던 뭐 선형 회계 모형이나 아니면 비선형 회계 모형, 여기서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사용하긴 했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위계적인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계적인 모형은 별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이 위계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위계적인 관계를 갖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해서 모두 다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모형을 위계적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베타 분포 생각이 나죠? 그래서 베타 분포가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A, B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앞에서는 이 AB 같은 경우에는 즉 사전 분포에 존재하는 사전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해서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한다. 상수로 간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전 분포에 존재하는 이러한 파라미터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위계적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모드가 오메가예요. 그 다음에 그 집중도를 나타내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콘센트레이션이 K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AB를 오메가랑 K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B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모드하고 그리고 그 모드를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K 값을 추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설명을 위해서 둘 중에 오메가만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K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파라미터는 뭐가 돼요? 세타가 되는 거죠. 이 세타는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가 1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는 그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의 사전 분포로 베타 분포를 사용을 한 거고 사전 분포인 베타 분포에 존재하는 A랑 B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세타만 구한 거예요. 세타의 사후 분포만 구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세타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세타의 사후 분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세타의 사전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그 중에서 지금 A, B를 이제 오메가랑 K로 표현을 했잖아요. 모드를 나타내는 오메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세타의 형태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메가라고 하는 또 다른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먼저 결정이 되면 그렇게 결정이 된 오메가의 값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세타가 결정이 되는 형태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가 어떠한 특정한 오메가의 사전 분포가 또 있겠죠. 여기서 이제 베타 분포를 쓴 건데 사전 분포에 의해서 오메가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된 오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세타가 다시 한번 결정이 되는 위계적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하이어라키칼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죠. 맞나요? 자, 이 오메가 위에 있는 얘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려면 얘에 대한 사전 분포가 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베이즈 공식을 쓸 수 있다고요. 사전 분포가 어떠한 분포래요? 베타 분포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통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된 하나의 상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파라미터로. 그러면 구조가 하나, 둘 이렇게 된다고요. 레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위계적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지만 이게 위계적인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 작동 원리가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상수로 간주를 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로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위계적인 모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라미터,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또 다른 파라미터에 의해서, 즉 사전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사전 분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유계적인 모형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고 걔도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추정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는 위계적인 모형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얘도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MCMC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각각의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그럼 베이즈 룰을 이용을 해야겠죠. 오케이? 자, 지금은 이 앞에 얘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세타랑 오메가가 있죠. 그 두 개의 사업 분포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무엇을 토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이거라고. 종속 변수 y를 넣은 거예요. 데이터죠. d라고도 앞에서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MCMC를 쓰면은 분모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MCMC를 쓰려면 분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야 된다고. 맞을까요?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y의 분포죠. likelihood라고요. 무엇을 조건으로 했을 때? 세타랑 오메가를 조건으로 했을 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타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오메가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빼도 그 결과가 똑같을까요? 이 y는 궁극적으로 무엇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y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세타라고요. 오메가는 y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다고. 이해가 될까요? 세타의 값이 결정이 되면 오메가가 어떻게 되든 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응?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베이즈 룰을 다시 한번 쓰면 조건부 확률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요거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얘 알고 있죠? 지금 y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y가 어떠한 분포를 따라요?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죠. 그럼 이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죠. 맞나요?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세타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베타죠. 베타도 구체적인 그 형태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베타예요. 그럼 얘네들의 형태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어서 특정한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그 전체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MCMC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파이MC로 구현하는 거를 포함하진 않았는데 파이MC로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어라키컬 모형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되죠. 거기에. 음? 자, 여기까지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부터 여기까지가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배운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선형외기 모형을 배웠죠. 선형외기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OLS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MLE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걔네들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라미터의 전체 형태를 알고 싶다. 걔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쓰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비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로지스틱 모형도 있었고, 프라빗도 있었고, 뭐 오더드 로짓도 있었고, 포화송도 있었고, 프랙셔널 로짓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모형들 중에서 어떠한 모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의 형태에 의해서, 무엇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종속 변수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노미널 혹은 카테고리컬 변수인 경우에는 로진 모형이나 프라빈 모형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날 변수인 경우에는 오덜드 로짓 같은 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인 경우에는 포화송이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형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랙셔널 변수인 경우에는 프랙셔널 로짓 등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OLS를 쓰나 ML을 쓰나 궁극적인 목적은 비슷하다고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 추정된 값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거죠.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맞나요? 샘플링 분포를 사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 분포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OLS나 ML이나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샘플링 분포의 형태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정규 분포를 그대로 쓰지 않고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표준화를 하려면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평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둘 다 편향이 없는 추정식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수값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귀무가설에서는 모수가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보통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선형 회귀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에러항의 정규 분포 아니죠. 에러항의 정규 분포는 샘플링 분포가 샘플 사이즈가 작아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등분산 가정 있죠. 맞나요? 네. 표준 편차를 되도록이면 작게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서 호모스케다스티라고 하는 등분산 가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MLE에서는 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likelihood 펑션 혹은 log likelihood 펑션의 꺾인 정도, 맥시멈 점을 중심으로 꺾인 정도, 커브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산을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이용해서 샘플링 분포를 표준화해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형회계에서는 T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죠. T 분포에서 혹은 정규 분포에서 양쪽 끝에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추정치를 표준화한 값이 그러한 기각 영역에 포함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